아저씨,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엄마는 아파요. 라고 두 소녀는 백만장자에게 말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멈췄고 그는 그녀들을 돕기로 결심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그 아이들의 엄마일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돌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떤 환자도 혼자 고통을 견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42살의 강태호는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방금 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를 성사시켰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가장 화려한 대로를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익과 투자, 그리고 기업의 승리로 가득했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 더 걸으며 또 하나의 성취를 마음속으로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화려함은 그가 이루어낸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건물들과 기하학적으로 정돈된 거리를 바라보던 중 갑작스럽게 누군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두 명의 어린 소녀가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픈 어머니를 도와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절망과 순수함이 가득한 그들의 눈빛은 강태호가 수년 동안 쌓아 올린 감정의 방패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오래전 억눌렀던 불안함을 깨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난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데 익숙했던 강태호는 자신이 멈춰 서서 재정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예상치 못한 방해는 단순한 자선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전조였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격함과 야망, 희생으로 쌓아 올린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의 토대를 흔들어 놓을 무언가였습니다. 두 소녀는 연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강태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과거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강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곧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아이들의 찢어진 옷 사이의 대비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작은 소녀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이상하게도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핑계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자신도 약자였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그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강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사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꺼내 회의를 취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 속 무언가가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강태호는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가 결코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중심부를 벗어나 좁고 낡은 골목으로 들어설수록 그는 자신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 사이에 놓인 깊은 간극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오직 보고서로만 접했던 서울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구두가 이제 금이 간 보도를 밟고 있었고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그를 어둠 속으로,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태호는 아이들의 접근을 의심했습니다. 흔한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돈을 뜯어내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차갑지만 예의 바르게 아이들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보호자를 찾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어린 아이가 놀라운 힘으로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악력이 그를 그 자리에 묶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열이 나고 피를 토하고 약도 없다는 그들의 절박한 말이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잊으려 애써왔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자신도 한때 약자였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소리쳤습니다. 그냥 가라고, 당신의 삶을 살라고. 곧 있을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명품 시계와 아이들의 찢어진 옷 사이의 대비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름은 지아하고 혜운이에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아와 혜운. 강태호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낯선 불편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그는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정심은 약점이었고 머뭇거림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 사니?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작은 혜운이가 방긋 웃으며 주소를 말하려 했지만 언니 지아가 재빨리 손으로 막았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어른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이미 세상의 잔인함을 배웠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를 모두 취소하라고. 비서의 놀란 답장이 즉시 왔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데려가라, 너희 어머니께 가자.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혜운이가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언니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강태호는 두 아이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화려한 강남대로를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수록 주변 풍경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고급 부티크와 세련된 카페가 사라지고 낡은 건물과 좁은 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는 어느새 금이 간 보도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튀김 기름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의 세계와 이 아이들의 세계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느꼈습니다. 같은 서울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는 보고서로만 알던 빈곤층 지역을 이제 직접 걷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대상으로만 보던 곳을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구두가 금간 보도를 밟을 때마다 불편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익숙한 듯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태호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으로 말입니다. 두 아이는 강태호를 더욱 깊은 골목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좁은 길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벽면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벽에는 오래된 광고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어떤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강태호는 새 가죽 냄새와 수입 향수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방치된 쓰레기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였지만 두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강태호가 평소 다루던 재개발 지역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계획했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건물수, 가구수, 보상금 규모. 하지만 지금 이곳을 직접 걷고 있으니 그 숫자들 뒤에 실제 삶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목길을 몇 번 꺾어 들어가자 더욱 허름한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외벽은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창문 몇 개는 깨져서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입구의 철문은 녹이 슬어 붉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화려한 정장과 이 건물의 초라함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계단은 삐걱거리며 위험한 소리를 냈습니다. 난간은 녹이 슬어 손을 대기가 꺼려졌습니다. 계단 참마다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서진 자전거, 낡은 신발장, 쓰레기 봉투들,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복대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층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가 한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무 문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고 하단은 습기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강태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해주세요. 엄마가 머리가 많이 아프셔서요. 아이의 눈빛에는 애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작은 혜운이가 그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살려주실 거예요. 저 믿어요. 그 순수한 믿음이 강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그를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단지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정상에 오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야망에 맞지 않는 것들은 무자비하게 잘라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연약함과 절실한 믿음 앞에서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지아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질병과 습기,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강태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혜운이가 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문을 넘어서는 순간 강태호는 작고 어두운 공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좁은 현관, 작은 거실, 거의 비어있는 부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식탁 하나와 찢어진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의 책가방과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의 넓은 펜트하우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쓰지도 않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반쯤 닫힌 방문 너머로 누군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밀고 들어간 강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이불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병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으며 고통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저녁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강터의 세계가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과 병마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설아야. 그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윤설아. 20년 전 그가 냉혹하게 버리고 떠난 여자였습니다. 그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짐이라고 판단하고 내팽개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그녀가 그의 꿈을 믿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던 모습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가 해주던 된장찌개의 맛까지.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를 떠난 날도 떠올랐습니다. 첫 큰 계약을 따낸 날, 그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류층과 어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을 걸치는 세계. 그 세계에 윤설아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함이, 그녀의 단순함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갑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 통화로 그녀가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그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침대 위에 윤설아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충격과 고통, 그리고 깊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시끄러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이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한때 자신 있고 말재주 좋던 그가 이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던 윤설아, 정체를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는 두 소녀들, 강태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자신의 딸들이 아닐까? 그는 두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지아의 눈매, 혜운이의 미소. 무언가 낯익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던 자신의 모습과 닮은 무언가가. 윤설아는 그의 시선을 읽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이, 모든 부와 명예가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한 여자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수십억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비겁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혜운이는 여전히 강태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설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태호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그는 자신이 파괴한 삶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잔인함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그의 과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질 것인가? 하지만 윤설아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윤설아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기침이 그녀를 습격했습니다. 몸이 경련하듯 흔들렸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아가 재빨리 어머니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윤설아가 손수건을 입에서 떼자 선홍빛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혜운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는 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아는 물컵을 가져왔고 혜운이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린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반복해온 돌봄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 합병이 결렬되었을 때도 수십억 원의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윤설아는 기침이 가라앉자 천천히 강타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병든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그의 가면 뒤에 숨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어떻게든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 변명, 아무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아이들이 나를 멈춰 세웠어. 네가 아프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설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씁쓸하고 아픈 미소였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아니, 네가 멈춰 설 줄도 몰랐지.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윤설아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던 사람, 그가 낙담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준 사람, 그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믿어준 유일한 사람. 하지만 강태호는 성공하자마자 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 명품을 걸친 사람들 사이에서 윤설아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이 소박한 말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차갑고 무자비하게. 그녀가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강태호는 그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병든 여자, 가난에 찌든 삶, 그리고 두 아이, 그가 파괴한 인생의 자네들이었습니다. 윤설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떠난 후 나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한 달쯤, 아니 1년쯤 지나면 네가 잘못했다고 돌아올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넌 오지 않았어.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혼자였어.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윤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쉬워, 너무 가벼워. 그녀의 눈빛이 두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알 권리가 있어. 네가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태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설아는 딸의 손에서 힘을 얻은 듯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떠나고 한 달 후에 나는 알았어.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태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지아야, 저 아이가 내 딸이야. 윤설아의 말은 판결문처럼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쌓인 고통이 녹아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뭔가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딸, 자신의 딸. 2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딸. 그가 버린 여자가 홀로 키워온 딸. 강태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지를. 윤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는 그 모든 고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고통을, 자신이 야기한 비극을 온전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윤설아는 힘겹게 숨을 고른 후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야, 혜운이야, 부엌에 가서 잠깐 기다려줄래? 엄마가 아저씨랑 얘기할 게 있어. 지아는 주저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고 이 낯선 남자와 단둘이 두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하지만 지금은 20년의 상처와 배신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윤설아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약한 몸을 지탱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침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딸이라고 했는데 혜운이는? 그 아이는 누구의 딸인가? 혜운이는?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윤설아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습니다. 혜운이는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에 강태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 실망,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혜운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어. 3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윤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질투를 느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7살이었을 때 나는 재혼했어. 윤설아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성실했지. 지아를 친딸처럼 대해 주었어. 그리고 혜운이가 태어났지.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을 되짚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어. 그게 전부였어. 강태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지 못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서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말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공사장 사고가 있었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윤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없었어.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나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어. 강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 지아를 학교에 보내고 혜운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월이 그녀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쉬기 힘들었어.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 윤설아는 자신의 마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 응급실에 실려갔지. 그때 알았어. 폐에 문제가 있다고. 결핵이었어. 그것도 심한. 강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됐어.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고 습한 이 공간을. 지아가 학교 끝나면 청소 일을 해. 12살짜리 아이가. 혜운이는 혼자 집을 지켜. 8살인데. 윤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실패했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주지 못했어. 강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넌 훌륭한 엄마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실패한 건 나야. 나는 아버지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 왜냐하면 나는 비겁자였으니까. 윤설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지아를 임신했을 때. 하지만
내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 네가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지만 너는 이미 그만뒀다고 했어. 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혼자 출산했어. 아무도 옆에 없이. 그리고 혼자 지아를 키웠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태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너를 원망했어. 매일매일. 밤마다 지아를 안고 울면서 생각했어. 왜 나만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고. 강태호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아를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그 아이 눈빛에서, 미소에서 너를 봤어. 그게 더 괴로웠어.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엌에서 아이들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네가 알았으니까 네가 결정해. 윤설아가 말했습니다. 도망갈 거야? 다시? 아니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강태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아. 절대로.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너와 아이들을 위해.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윤설아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비를 낼 수가. 내가 낸다.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질게. 강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설아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또다시 배신당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아야 혜은이야 강태호가 부엌을 향해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너희 엄마를 병원에 모셔야 해. 짐 싸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를 챙기고 필요한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강태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구급차를 보내. 위치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그리고 강남의 제일 좋은 병원에 연락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비용은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윤설아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의 가슴이 조여 왔습니다. 2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들것이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능숙하게 윤설아를 옮겼습니다. 지아와 혜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같이 가도 돼요? 혜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구급차 안에서 윤설아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강태호는 그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읽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윤설아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엑스레이, 혈액검사, 각종 정밀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강태호는 대기실에서 두 아이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은이는 강태호의 팔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혜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곧 나아지실 거야. 2시간이 넘게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호흡기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강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아이들을 힐끗 보고는 강태호를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입니다. 일반 결핵약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중증 단계입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영양실조와 빈혈이 심각합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는지. 제가
제가 몰랐습니다. 강태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겁니다. 비용도 상당히.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강태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말입니다. 윤설아는 특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병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좁고 어두운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윤설아는 깨끗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강태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년. 그녀가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강태호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호사가 강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쉬어야 한다고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윤설아도 약물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태우며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허름한 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 집으로 갈까?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춥고 어두워요. 혜운이가 무서워해요. 강태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잠깐만이라도.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아이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낯선 곳으로 가는 긴장감이 잠을 쫓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는 입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통유리창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혜운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저 아이들은 좁은 방에서 쪼그리고 살았다니. 응, 이제 여기서 지내자. 너희 엄마가 나아질 때까지. 지아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걸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건드려서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기는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강태호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생수 몇 병과 배달 음식 남은 것뿐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늘 밖에서 먹거나 배달을 시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뭐 시켜 먹자. 전화로 근처 식당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흰 쌀밥.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예의보다 강했습니다. 곧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식사 후 강태호는 객실 2개를 열어주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습니다. 각자 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씻고 싶으면 화장실 써도 되고. 하지만 혜운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는 무서워요. 언니랑 같이 자면 안 돼요? 결국 두 아이는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강태호는 새 수건과 옷을 찾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티셔츠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원피스처럼 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강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걱정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픈 여자와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12살이나 된 딸을 그는 어제까지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복도 책가방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 낡은 집에 있었습니다. 지아야, 학교에 가야 하지 않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며칠 결석해도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강태호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알았어. 오늘은 병원에 가자. 하지만 내일부터는 학교에 가야 해. 엄마가 그걸 원하실 거야. 병원으로. 가는 길에 강태호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편한 운동화도 샀습니다. 지아는 계속 사양했지만 강태호는 고집했습니다. 받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야. 병원에 도착하니 윤설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약물 치료가 시작된 효과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설아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새 옷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샀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게 필요해서. 윤설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강태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윤설아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호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챙기고 병원에 들렀다가 저녁에는 다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태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토스트, 우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지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혜운이를 유치원에 맡겼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가서 윤설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지아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혜운이는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사장님이 이제는 저녁 6시면 퇴근했습니다. 주말 회의도 거절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중년의 여교사였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아가 최근 들어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혼자 있었는데 요즘은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있어요. 강태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급식비를 못 낼 때도 있었고 학용품도 부족했어요. 저희가 몰라서. 강태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지아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태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25살, 그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때 윤설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강태호는 그녀의 미소에 반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윤설아는 그의 꿈을 믿어주었습니다.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재벌 2세들, 유명 인사들, 권력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교양 있고 부유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윤설아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이, 수수한 말투가 부끄러웠습니다. 고급 파티에 그녀를 데려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성공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택했습니다. 윤설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너 없이. 그녀는 울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혹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바꾸고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 20년간 그는 정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부를 쌓았고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인간성을, 양심을, 사랑할 능력을. 그는 외로웠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면서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의 돈을 사랑했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혜은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혜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강태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아는 아직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강태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투르게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지아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가 번 그 어떤 계약보다 값졌다. 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소문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상류층 사교계는 좁았습니다. 누군가 본 것을 말하고 그것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강태호가 두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이들과 식사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강태호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나? 어느 날 강태호는 오래된 사업 파트너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라는 60대 노신사였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 함께 일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최 회장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태호 사장, 앉게. 할 얘기가 있네. 식사가 나오자 최 회장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무슨 일인가? 소문이 자자하던데. 강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할까요? 가족. 최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자네가 결혼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그것도 2명이나. 강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입니다. 제가 몰랐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최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책임지겠다는 건가 지금? 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최 회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강 사장, 자네는 사업가야.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건 명백히 함정이야. 저 여자가 자네 돈을 노리는 거라고.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윤설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윤설아? 이름까지 아는 사이였나? 최 회장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들어보게.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더군. 하지만 난 확실히 했지. 돈을 주고 정리했네. 깔끔하게. 강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네 평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업계에서 신뢰는 전부야. 자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건 제 문제입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자네 선택이니까. 하지만 말해두지. 우리 다음 프로젝트에서 자네를 빼는 게 좋겠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거야. 그것은 사실상 사업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호는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재벌 2세였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던 친구였습니다. 태호야, 나 민석이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요즘 왜 그러냐? 무슨 말이야? 너도 알잖아. 소문 다 들었어. 갑자기 애들 데리고 다니고 업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강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돌봐야지. 딸?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딸이야? 야, 솔직히 말해. 저 여자한테 뭔가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너 제정신이야? 우리 다음 주에 골프 모임 있잖아. 거기 다들 너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강태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모임 못 갈 것 같아. 그날 지하 학예회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야, 강태호, 너 정말 달라졌다. 나쁜 의미로. 너 이러다가 다 잃을 거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혜운이가 자신을 꼭 안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회사 이사들과의 회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최근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가족이 생기셨다는 소문이,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강태호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제 딸입니다. 제가 몰랐던 딸. 이제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감히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힘든 하루였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그날 밤 강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아이들의 미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운이는 자연스럽게 강태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거리감이 강태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아에게 단둘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혜운이는 이웃집 아줌마가 봐 주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이 강태호를 찔렀습니다. 12살 아이가 놀러 나가본 적이 별로 없다니. 그럼 내가 정할게. 따라와봐.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높아요. 처음이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산타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니.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나한테 화났니? 지아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 혜운이는 부르는데. 지아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게 아직도 이상해요. 이해해. 엄마가 힘들 때 아저씨는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아저씨는 뭐 했어요? 그 질문이 화살처럼 강태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강태호는 무릎을 꿇고 지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아야, 나는 정말 나쁜 아빠였어. 아니, 아빠도 아니었지. 너희 곁에 없었으니까. 너희 엄마를 버렸으니까.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너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에요. 또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 약속해.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산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부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카페에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저씨 얼굴 봤을 때 뭔가 낯이 갔어요. 거울 볼 때마다 보던 모습이랑 비슷해서. 강태호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눈매랑 코가 비슷해요. 엄마는 안 닮았는데 아저씨랑은 닮았어요. 그럼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네 아빠라는 걸.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 안 했지만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더 섭섭했어요.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상해 줄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왜 엄마를 버렸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강태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나야. 나는 돈과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사랑보다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 너무 간절히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어. 너희 엄마를, 그리고 너를. 지아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해요? 매일매일, 특히 너희를 만난 후로는. 그럼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돈 대신에. 강태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를 선택해. 100번이라도 다시 선택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강태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 제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윤설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아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설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저에게 기회를 줘서. 그날 밤 강태호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아빠가 되었다. 지아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아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그 말에 강태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그 말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진실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윤서라는 병원에 있었지만 의사가 짧은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윤설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 예쁜 딸들 많이 보고 싶었어. 강태호는 그들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함께 앉았습니다. 강태호가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만드신 거예요?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서툴지만 먹을만 할 거야. 윤서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요리 한번 해본 적 없던 남자가 이제는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아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다음 주 소풍 계획. 혜운이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그린 거예요. 예쁘죠? 그림 속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윤설아, 지아, 혜운 그리고 강타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타오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지아와 혜운이는 자전거를 타고 강타오는 윤설아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윤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를 치료해주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20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앞서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와 혜운이는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강태호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20년간 돈과 권력을 쫓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설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저를 용서했나요? 윤설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20년의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이 변했다는 걸 보니까,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녀는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노력할게요. 평생.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설아도 지쳤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혜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우리 다시 올 수 있죠? 물론이지. 엄마가 완전히 나으시면 더 자주 올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병원 앞에서 윤설아를 내려주며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아이들이랑 같이. 네, 기다릴게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그리고 엄마는 강한 분이야. 꼭 나으실 거야.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엄마, 저, 혜은이, 그리고 아빠? 강태호는 백미러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같이 살 거야. 진짜 가족처럼. 진짜 가족이잖아요, 우리. 지아의 말에 강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사랑으로 다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족이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 이제야 찾았다. 월요일 아침 지아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항상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빠지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무릎을 꿇고 지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아야, 아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한참을 망설이던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갑자기 부자 아빠가 생겼다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도 편견과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제가 아빠 돈을 노리고 꾸며낸 거라고 했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빠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태호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아빠가 알아. 신경 쓰지 마. 그 아이들은 진실을 몰라. 하지만 힘들어요.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면. 강태호는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같이 가자.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아빠가 오시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야. 아빠가 제대로 설명할게. 걱정하지 마. 학교에 도착하자 강태호는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의문요? 갑자기 지아가 좋은 환경으로 옮겨서 혹시 부적절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강태호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아의 친아버지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관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아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학급 회의를 열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호는 지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한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다행이다.
체했하며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요? 강태호는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하지만 남들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 없어. 우리는 당당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병원에 갔을 때 윤설아가 지아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지아는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윤설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강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죠. 윤설아는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함이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말해줄게.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그게 우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 너는 강한 아이야.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 그리고 아빠가 곁에 있잖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태호도 그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강태호는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 네. 아빠랑 엄마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잠자리에 들기 전 지아가 강태호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그날 밤 강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윤설아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치료로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기침도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강태호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윤설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설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 건강해 보였습니다. 설아 씨,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미소가 예전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셨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많았습니다. 설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윤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비가 왔었죠. 나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한 달쯤, 1년쯤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당신이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지만 이미 그만뒀다고 했어요. 강태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지아를 임신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정말 미안해요. 출산할 때도 혼자였어요. 분만실에서 지아가 나올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들만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강태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윤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밤마다 저주했죠. 하지만 지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미움은 나를 파괴할 뿐이라는 것을. 그래도 당연히 화날 권리가 있어요. 화는 났어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윤설아는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걸 봤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어요. 당신과 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보상할게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죠. 윤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아와 혜운이가 웃는 걸 보면 제 인생이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강타오 씨, 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늦었지만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고통, 현재의 감사함,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화의 끝에서 윤설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연인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 가족으로? 네. 지아와 혜운이의 부모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동의해요. 아이들이 최우선이에요. 강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윤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적절할까요? 왜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윤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강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합의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설아는 과거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희망,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윤설아는 2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사는 이제 집에서 요양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강태호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지아와 혜운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혜운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설아는 딸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넓어요. 엄마 방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부엌이 엄청 커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윤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윤설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친절한 경비원, 깨끗한 엘리베이터.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으로는 서울의 정형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습니다. 여기가 윤설아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설아 씨 반기예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방문을 열자 아늑하게 꾸며진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편안한 소파, 작은 책상,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새 옷들을 보여주고 화장실에는 새 수건과 세면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설아는 그 모든 것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니. 엄마, 이제 우리 다 같이 살아요.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혜운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윤설아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저녁이 되자 강태호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한 한 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윤설아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노력이 느껴져서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식탁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방으로 갔습니다. 윤설아와 강태호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설아 씨 집이기도 하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도 어색해요. 이 모든 게. 강태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제 자존심이 때때로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이건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때 설아 씨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윤설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했던? 네, 과거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른 관계예요. 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진짜였어요. 제가 버린 게 잘못이었죠. 그 시절을 가끔 그리워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저도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윤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며칠이 지나며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윤설아는 서서히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정돈했습니다. 강태호는 출근 시간을 조정해 아침과 저녁은 항상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의 하루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 보였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지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좋은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충분해요. 저는 엄마와 아빠가 다투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걸로 충분해요. 윤설아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아는 이미 너무 많이 성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지아 정말 대견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윤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재결합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재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귀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상처 입었지만 치유되고 있는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족,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설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놓치지 않았을 계약들을 거절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회의도 늦은 저녁 술자리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일벌레였던 강태호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지아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은이는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을 잘 사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지아는 학교 이야기를, 혜은이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설아는 집안일과 요리 이야기를, 강태호는 회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호와 윤설아는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아 정말 대단해. 그래, 엄마 딸이 역시 똑똑해. 그런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던져놓는 소리,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집이 살아있었습니다. 윤설아와 강태호의 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들 양육에 대해 협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윤설아가 예전에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윤설아와 강태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지아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낯익었습니다. 윤설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옛날 사람이야. 지아는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아빠잖아요. 윤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도 놀랐습니다. 이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아의 아버지 모습이니까. 지아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랑했었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윤설아와 강태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랑했어. 오래전에. 강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지아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빠가 어리석었어. 정말 중요한 걸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 쫓았지. 그럼 지금은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가족으로서의 사랑.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엄마와 아빠가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족이면 되니까. 윤설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아는 이미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지아는 아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혜운이는 처음부터 강태호를 아빠로만 알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사랑받았습니다. 강태호는 지아의 학예회에 참석했습니다. 혜운이의 유치원 발표회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밤 윤설아와 강태호는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윤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당신은 야망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따뜻해요. 강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설아 씨 덕분이기도 해요. 제가요? 용서해줘서, 기회를 줘서. 윤설아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앞을 봐야죠. 맞아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평화로웠습니다.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것도 충분해요. 그들은 정의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저 동거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로 측정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사는 일상이 점점 조화로워지면서 윤설아와 강태호는 더 진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아는 특히 민감했습니다. 아이는 외모의 유사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자신과 강태호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설아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조용한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윤설아가 말했습니다. 지아가 계속 질문해요. 영리한 아이예요. 곧 혼자 알아낼 거예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요? 완전히 상처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함께 말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들은 다음 주말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오후, 방해받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강태호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것만큼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아와 혜운이는 부모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설아는 딸들을 양쪽에 앉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혜운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이미 무언가를 예상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사랑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야. 윤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녀는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야, 너는 강태호 아저씨가 네 친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강태호가 무릎을 꿇고 지아 앞으로 갔습니다. 지아야,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없었어. 그건 아빠의 잘못이야. 아빠가 비겁했고 어리석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여기 있어. 그리고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약속해. 혜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윤설아가 막내딸을 안으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혜은아, 강태호 아저씨는 내 친아빠는 아니야. 너를 낳아준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혜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강태호가 재빨리 혜은이에게로 갔습니다. 혜은아, 들어봐. 피는 중요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지아만큼이나. 아니, 똑같이.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아빠의 딸이야. 영원히. 혜은이가 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윤설아는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밀 없는 가족이야. 윤설아가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항상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죠? 지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야. 강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윤설아와 강태호는 발코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윤설아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비밀 없이.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죄는 인정되었습니다. 용서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함께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평화였지만 진실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고 다시 시작하는 겸손함을 가졌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울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태호의 집에도 봄이 왔습니다. 윤설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정적이었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주. 강태호는 직업적 삶을 재편성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이 유일한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놓치지 않았을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새로운 종류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삶의 균형으로 측정되는 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지아는 이제 13살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었고 책임감 있는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결단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미래가 밝은 아이였습니다. 혜은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럽고 활기찬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 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호를 완전히 자신의 아빠로 받아들였고 그 사랑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집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렸고 냉장고에는 자석과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책가방이 놓여 있고 복되는 운동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쇼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윤설아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강태호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아이들은 상을 차렸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혜운이가 자랑스럽게 샐러드를 들고 왔습니다. 강태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혜운이 정말 잘했어. 함께 둘러앉아 식사했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강태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강태호는 잠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야심만만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했지만 빈곤했습니다.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윤설아가 그의 옆으로 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멀리 왔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의 흔적도 있었지만 더 많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물론 있죠.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현재와 미래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혜운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혜운이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게 진짜 부예요. 강태호가 속삭였습니다. 네, 저게 진짜 부죠. 저녁이 되자 강태호는 지아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함께 풀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다는 것을. 혜운이를 재울 때 아이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있을 거죠?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혜운이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호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강태호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장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잠들기 전 듣는 사랑해요였습니다. 강태호는 일기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노력으로 보상할 수 있다. 현재의 충실함으로, 미래의 헌신함으로. 오늘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안다. 사랑받는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나는 마침내 찾았다. 평생 찾던 것을, 가족을, 집을, 평화를.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했고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재건된 집의 고요함 속에서 강태호는 마침내 찾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평화와 가족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이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했습니다.